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유로 면책 불허가를 받았고 항고심에서 재량 면책을 받았는지 그 항고심 결정문을 살펴보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파산관제인이 있는 사건입니다. 저하고 좀 잘 아시는 분 변호사님이 이제 파산관제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주문은 일단 재량 면책을 해줬어요.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30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0%는 갚아라 일부 면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는 전부 면책은 전부 면책이지 일부 면책을 하는 실무는 서울은 없습니다. 지방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방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그래서 항고인의 요지가 뭡니까? 항고인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파산관제인 설명 요구에 불응한 것이 아님에도 재산 은닉은 손괴 은닉 불이익 처분은 사기파산죄라 그랬죠. 징역 10년. 제가 왜 이걸 자꾸 강조하냐면 일단 파산 범죄 저도 이제 사실 옛날에는 관제 업무를 하면서 조문을 엄밀하게 구분을 해서 이게 무슨 뭐 형사처벌은 있을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제 형사처벌이라는 걸 염두에 안 두면 이 설명의무 위반이나 재산 은닉이나 뭐 아까 얘기했던 이제 신용거래 행위라든가 그 물건 깡이라든가 이런 걸 그냥 거의 동렬선에서 평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겠죠. 경중을 좀 두자. 중한 사유, 아주 경한 사유. 그래, 이제 그걸 가장 구별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이게 형사처벌까지, 법에 형사처벌까지 할 정도로 규정해 놓으면 되게 중한 걸로 봐야죠. 근데 그 외에는 좀 가벼운 거죠. 그래서 이제 형량을 이제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이거 상당히 중한 겁니다. 사기파산죄라고 나와 있어요. 징역 10년 이하, 벌금 1억 원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관제인이 설명 요구에 불응한 것이 아니면 관제인 설명 요구 불이행, 설명의무 위반 이것도 형량이 징역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 중한 사안입니다. 나름대로. 그러니까 관제인은 두 개의 중복된 사유가 있다라고 본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자, 근데 이제 항고 이유를 보겠습니다. 기록 및 이 기록이라는 건 이제 1, 2심 기록이고 당심, 항고심의 신문 결과에 의하면 항고인은 98년 3월부터 기계공구 소매업체를 운영하다가 경영사정 악화로 2009년 약 거의 한 10년 정도 만에 폐업하고 지급불능 상태를 주장하면서 이제 5월 26일 날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했습니다. 원심은 2010년 6월 17일. 이 당시에는 사건이 워낙 많으니까 1년 후에 파산 관제인이 선임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판사님들이 그 당시 이제 한 달에 뭐 한 수백 건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류 심사를 봐서 아무것도 없다. 진짜 뭐 폐지해도 되겠다 싶은 건 빨리 폐지하고, 그 다음에 채권자들이 이의가 있는 거는 좀 이렇게 기다려 봤다가 좀 소명을 하게 하고, 그래도 제대로 안 한다. 소명도 제대로 안 하고, 그 다음에 뭔가 굵직한 재산 처분이라든가 소송이 있는 것 같은데, 잘 대응을 안 하면 파산관제인 선임합니다. 비용이 뭐 200, 300만원 됐어요. 그 당시에. 관제인은 그런 거 그래봐야 뭐 한 달에 한두 건 빼니 안 줄 때입니다. 1년 해봐야 10건 하기가 힘들었어요. 나머지 이제 90% 되는 사건은 판사 혼자 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그 중에서 이제 아주 일부 몇 프로만 선별해서 이제 관제인을 선임하고 그 비용은 당연히 뭐 200만원, 300만원, 심한 경우는 500만원까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5월 26일 날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했는데 관제인이 1년 만에 선임돼요. 지금은 바로 선임되죠. 바로 2달 만에. 근데 이 당시에는 거의 한 1년 후에 선임됩니다. 사건에 그런 특색이 있어서 그래요. 항고인이 2009년 3월 8일. 그러니까 바로 어쨌든 파산 신청 2달 전이죠. 직전 거주지인 자신 소유 서울 동대문 용두동 이 아파트를 3억 3천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매도하고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아들 명의를 빌려
현 거주지인 그 당시에 이제 거주인 제기동 주택을 임차보증금 2천만원, 월차임 45만원의 임차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파산 면책 신청 시에 재산목록에 임차보증에 관한 기재를 하지 아니했다. 이 당시 아마 면제재산이 1600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 당시에. 이건 법령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하여튼 1600부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7년 파산관제인 할 때 서울의 최우선 변제권 임차보증금이 1600이었습니다. 요때는 2010년이니까 조금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건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이유 어찌됐든 이 사람은 집을 팔고서 아들 명의로 이제 바꿔 탔던 얘기죠. 세입자로. 자, 그럼 보겠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이 인정사실과 같이 한 고인이 아들의 명의를 빌려 주택을 임차한 것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는 것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650조 제1호에서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 사기 파산죄에 해당된다 그랬죠. 형량이 높다 그랬죠. 또한 한 고인이 이 사건 파산 면책 신청 시 재산 현황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은 법 제564조 제1항 제3호 뭐라 그랬습니까? 3호는 허위 진술이죠.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이라 그랬죠. 뭐 친족의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은 이 사유로 의의를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판사가 보정명령을 내렸을 때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 거기에 해당될 여지는 있지만 이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관제인도 이 복수 하나는 은닉한 거고 하나는 재산 상태에 가서 허위 진술을 한 거다 라고 봐서 면책 불허가로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배당은 아닌 것 같아요. 폐지가 되어 있는 걸 보니까. 근데 이제 재량면책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재량면책을 해줬는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이걸 읽는 겁니다. 아, 왜 1심보다 2심에서는 이제 2심에서는 결국은 뭡니까? 어떤 식이든 좀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한 고인이 낸 뭔가 그 후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형사도 그렇습니다. 1심에서 이제 뭐 죄를 저질러서 실형을 받았어요. 그럼 2심에서 뭔가 그 사이에 형사 합의하거나 뭔가 좀 새로운 사정이 있는지를 유심히 보죠. 파산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 고인에게 이와 같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당심의 신문 결과에 의하면 뭐 대부분 요 상투적으로 쓰는 거죠.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한 고인이 임차 보증금 외에 달리 은닉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한 고인이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시 재산 한 고인이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시 재산 목록에 기재한 사용하는 소나타 승용차는 이게 1994년식이거든요. 이때가 2010년이에요. 그럼 16년 지났죠. 자산 가치가 없죠. 제로죠, 제로. 파산관인이 한가를 포기했죠, 당연히. 2항 한 고인이 현재는 직업이 없으나 직장을 물색하고 있는 중이고 향후 일용직 등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며 자녀들이 모두 성년이고 아르바이트로 수입을 얻고 있어서 부양가족이 없는 점. 이게 이 재판부에서 이걸 항상 쓰죠. 이걸 쓰는 이유가 이 사람이 뭔가 재기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뭐 이건 본인의 진술을 쓰겠죠. 이건 아마 뭐 변호인이 코치해 줄 수도 있고. 사망 한 고인의 채무액 7,500 플러스 이자 7,500에 비추어 이 중에서 이제 결국 이제 은닉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지만 여기서 30%만 갚아라. 30% 얼마입니까? 37, 21, 3, 5, 15 약 한 2,200, 2,200, 300 정도 돼요. 그거만 갚아라. 결국은 이것도 약간의 타협적인 판결이죠. 이 채무자가 이 집을 팔고서 사실 여기 잘 보시면은 이 기록만으로 모르고 3억 3천만에 매도하고 아들 명의로 얻었잖아요. 그럼 나머지 자금
그것도 세세하게 밝혀보면 좀 더 뜬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재판부에서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자세하게 안 나오죠, 사실은. 대략 채무자가 3억 3천 팔고서 빚도 갚고 근저당 갚고 이거 외에 한 1, 2천 정도, 2, 3천 정도 더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법원 입장에서는 너 그냥 한 30% 정도 갚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3억 3천은 매도했는데 은행빚 갚고 만약에 이게 면제재산 범위 내 1600이 정도 되고, 그럼 여기서 400 남죠. 그 다음에 나머지 자금이 거의 빽빽하게 100% 소명이 됐다. 은행 근저당 1순위, 그 다음에 그 당시 카드값 갚고 이런 게 했으면은 굳이 이 정도로 30%라는 부담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냥 그때는 아마 과감하게 전부 면책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추측이지만, 오직 이건 제 추측이지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하여튼 왜 30%를 정했을까, 그런 걸 한번 유추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항고인이 2임차 보증금 외에 달리 은닉한 재산은 없는 것으로 보인, 요걸로 설시했을 때는 요 2천만 원만 갖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천만 원을 나중에 너가 어떤 식으로든 벌어서 너 명의로는 얻고 아들 거는 나중에 빼서 갚으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것도 일부 면책을 허용을 하고 이제 전부 면책은 해주진 않았습니다. 같은 재판부입니다. 2010년 11월 26일. 요 당시가 아마 이제 파산관제인이 한 30명일 때, 30명, 서울중앙법원에 30명일 때고, 이제 관제인단이 막 이제 법원에서 2009년인가요? 2010년인가? 정 무슨 판사님이 이제 계셨는데, 그때 이제 관제인단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원도 개편을 해서 전담부가 생길 때입니다. 전담부. 그러니까 관제인 전담부. 예를 들어서 9개 재판부면 6개는 그 관제인 선임 없이 판사가 심리해서 면책을 하거나 이제 불허가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서 관제인 선임할 필요가 있는 걸 아마 앞에 재판부 1단독, 2단독, 그 다음에 21단독인가요? 하여튼 그 3개 재판부가 전담부를 처리할 때예요. 그때. 요런 시스템이 2010년이 있었고요. 2010년에서 그 다음에 2011년에는 다시 또 바뀌죠. 1, 2, 3, 4, 5, 6, 7, 8, 9로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관제인 선임을 좀 늘리고 비용은 좀 대폭 낮췄죠. 2011년엔 100만원씩. 그 다음에 이제 2012년에 30만원, 현재의 어떤 원형이 된 새로운 파산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관제인 제도도 2007년도에 이제 사실은 그 전에도 조금 있었습니다. 어차피 개인 파산 제도가 도입되면 뭔가 재산적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식이든 환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관제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4년, 3년, 1년 이때도 있었습니다. 하신 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전면적으로 좀 관제인을 확충할 때가 2007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2010년도에 이제 좀 더 확충했고요. 2009년도인가요, 그때.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80명까지 늘어났고, 다시 2012년도에 그 중에 40명 아웃시키고, 2012년부터는 계속 한 40명, 40에서 45명, 지금 현재 44명이죠. 대충 그 언저리 내에서 이제 지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면책 불허가 사유를, 그러니까 결국은 면책 불허가 받은 채무자들은 관제인이 면책 불허가 사유를 잘 이제 분석을 해서 항고심에서는 뭔가 좀 본인한테 최대한 유리한 사정을 잘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
본인이 개인적인 이득이 없었고 은닉한 재산이 크지 않다. 그리고 향후에 면책만 해준다면 열심히 살겠다. 뭐 이런 취지를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고 대신 법원에서 지금은 이제 뭐 전부 면책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부 면책입니다. 이 당시에는 약간 좀 타협책으로 일부 면책을 허용한 것 같아요. 이제 과거의 유물이죠, 사실은. 이게 예전엔 참 이렇게 관보에, 대한민국 관보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은 아마 전자관보에 이거 지금 공시 안 됩니다.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는. 그래서 여기 잠깐 이 관보에 전자관보에 그 공고된 거를 어떤 변호사님이 이제 찾아내서 우리가 이제 한번 학습을 해보자. 이거는 뭐 관제인만 도움되는 게 아니라 관제인도 도움이 되겠지만 특히 그 채무자를 대리하는 거기서 이거를 좀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신청서 쓰거나 아니면 관제인 조사 시 판사의 보정명령 시 잘 그 사유를 최대한 적어내고 혹시 면책 불허가를 당했을 때 요즘도 항고하잖아요, 가끔. 저도 지금 제가 한 사건 중에 면책 불허가 내린 게 한 건 있었는데 이제 항고를 했더라고요. 그분 사건은 지금 아직도 이제 뭐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아직 심리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사건도 이제 제 사건의 그 거에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저도 그거를 한번 추적을 해보죠. 나중에 사건을 한번 라 사건이라 그랬잖아요. 라 사건을 한번 두드려 보고 과연 나중에 면책 불허가를 받았는지 면책 불허가로 그냥 확정이 됐는지 아니면 또 재량 면책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이 나름대로 항고심에서 그때 이제 분명히 딸 명의로 재산을 좀 은닉해 놓은 것 같아서 이제 불허가를 내렸는데 이제 나름대로 그 딸 명의로 은닉해 놓은 게 없다는 점을 최대한 입증을 해서 하면은 재량 면책 사유, 재량 면책에 또 받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건 이제 뭐 1심에서는 그 부분을 좀 해태를 했죠. 그냥 없습니다 라고 그냥 했고 잘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관제인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불허가 내린 수밖에 없었죠. 예, 오늘은 뭐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요. 그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